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집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저희가 내년에 대한 전략을 짜보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얻어야겠습니다. 역시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인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서 올해와 내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올 한 해는 보면은 상반기와 하반기 또 분위기가 달라졌고 특히나 4분기부터 뭔가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됐던 좀 상승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먼저 올해 증시부터 한번 복기를 해주세요. 네, 정말 앵커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부터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쉬움도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역시나 주식은 좀 선취를 하는 게 답이지 않나 늘 생각을 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증시가 이제 좀 어땠는지 전후반기 나눠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섹터별로. 그리고 이제 내년 증시 전망을 또 확인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배우의 산다를 상당히 이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올해도 좀 나갔고요, 전반기 때. 지금 원래 그 담당 PD님이 배우의 산다 담당이셨거든요. 네, 좀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 전반기라고 먼저 소주제를 잡았고, 내용을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이제 PPT가 나갈 텐데요. 최악의 업황 반도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너무너무 안 좋았죠. 그러나 배신은 없었다. 사실은 지금 나가는 이 PPT의 내용들이 제가 올해 2023월 2월에 배워야 산다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덧붙이기 하고 수정해서 지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 들고 왔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2월이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들고 나가니까 사실은 올해 먹을 욕을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요게 좀 타성이 적는데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주식은 늘 그렇습니다. 저는 비관론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남들이 좋다고 할 때 경계를 해야 되고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워낙 그 2월에 1월에 2차 전지 말고는 좀 대안이 없고 2차 전지만 가는 분위기 쪽이었는데 갑자기 그 반도체가 틈바구니를 끼어들면서 점점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분위기였거든요. 늘 근데 과거 통계치를 보게 되면 다들 안 좋다. 반도체 망한다. 진입장벽 형편없다. 정말로 다른 섹터, 다른 어떤 파트의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을 폄하하는 올해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있었는데 반도체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강 체제가 된 것이고 지금 조금만 언급을 드리면 자율주행도 카메라로 대동단결 돼가는 이유가 결국은 화합물 반도체 쪽에서 소재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우리 실생활에 중요하고 캐파가 크고 또 조금 더 바텀 전략으로 가게 되면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기 안 좋았던 것은 결국 이제 IT 수요였고요.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면 IT 가전 전방 산업 다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고 저희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이켜보니까 3월에 양회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양회가 굉장히 소문나는 채 먹을 거 없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시장의 기대치만큼 굉장히 흥행돌풍이 아니다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어떻게 됐느냐, 차트 모습을 잠깐 보시면 반등했습니다. 네. 그때는 2월 3월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네.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 여러분 보이시지만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5만 5천 원에서 반등세를 쓰고 6만 4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5만 8천 원, 그리고 다시 한번 6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러했으니 다른 중소형 종목들도 슬슬 이때부터 반응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네. 결국은 역발상을 좀 해야 됐었구나라는 그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자료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세요. 자료가 조금 안 띄워지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반등세를 썼고, 제가 이 차트 모습을 들고 온 이유는 이때가 여러분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월봉 지수입니다. 포인트를 보시다시피 좌측에 고도로 좀 알려드리면 2923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높은 상단이죠. 참 고난의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딱 12월 13일에 장대 음봉이 하나 생기고 결국은 2월이었는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가격이었습니다. 결국은 2020년 종가 기준 돌파를 하면서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현재 4,214포인트입니다.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뭐 어제도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모습이죠. 역시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가야 될 부분은 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역시나 주식시장은 전방산업이 좋아질 것이랄 때 그리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선취를 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보시게 되면 팬더맥이 만든 버블 휴유증이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텐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강의를 할 때 높은 기저효과는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AI를 강조드리지는 않았어요. 2월, 3월이었기 때문에 배우예산 할 때가 파운드리 공장 기설하고 고객 중심 생태계가 변해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때 DSP 디자인 최적화와 테스트는 중요하다. 그때는 에이징 랜드도 없을 때고요. 가온 칩스도 뭐 별로 의미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종목 뭐 있었겠습니까?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아 있었어요. 역시나 DSP는 AD였고 그 다음 테스트는 뭐 있었겠습니까? 두산 테스트나 하나마이크론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가격이요. 2020년에 뭐 매크로 변수를 두들겨 맞고 안 떨어진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일 매매 기법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때 가격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16,000원대입니다.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33,000원까지 갔죠. 주가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늘 고민을 해보는 이유가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상담 받아보면 종목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보면 한 달 만에 40개, 60개. 하루에 2-3개씩 종목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내가 매매의 고수가 아닌데도 매매도 오로지 기술적인 매매. 사실은 주식이 이렇게 전방산업이 어두우면서 매크로 변수를 측정해가면서 바텀 전략으로 기업 분석을 하고 선취를 해서 끌고 가야 되면서 그리고 내 포트에 스윙 장기 비중이 많고 매매 비중이 20%밖에 안 돼야 되는데 반대인 거죠. 매매가 8, 90 끌고 가는 주식에 놓고 고점에서 달려들고 그래서 스윙 난 거 다시 토해내고 무한 반복이에요. 이런 개미들의 특성이. 결국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 김미주는 그때 DSP하고 테스트, 두산 테스트 하나만 있고 AD 이걸 봐야 된다. 결국은 이것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도체를 주장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코어 PC 유닛이라고 YY 연간 PC 출하 전망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쳐놓은 하단 부분이 가장 여러분 어두울 때였습니다. 2023년이에요. 지금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곡선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좋았을 때 2020년과 2021년 상단까지는 아직도 간극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 통계 10년치를 보게 되면 가장 좋았을 때가 20년까지 넓혀보면 2004년, 2008년,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결국 밀레니엄 시대거든요. 2000년, 2004년 이때.
그때 인터넷보다 앞으로 AI 반도체가 파급력이 없을 것이냐?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시대가 제가 오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AI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이것만큼은 다른 분들한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AI를 접두사에 놓고 모든 산업의 접목 요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삐삐리 쓰고 3년 있다가 원샷 016, 018 나오고 3년 있다가 광랜 인터넷에 깔렸습니다. 금방이었어요. 내년에 AI 확장의 시대가 열리면 2025년은 집에 AI 기계들 한 대씩 다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내가 근본적인 요소를 무엇으로 찾아갈 것이냐? 역시 반도체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는 결국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를 해왔습니다. 그때 자료인데 2023년 반도체 업황은 사실은 불안감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래 상황을 이렇게 선반영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개선된다. 사실은 전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선이 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실적이 올라가고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3분기부터 조금씩 적자 폭이 만회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금 만회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제가 그랬습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6개월에서 8개월을 선반영하는 과정을 생각해야 된다. 그때가 2월, 3월이었으니까 8월, 11월인 거죠. 전방 산업은 경기 소비와 맞물린다. 그때는 워낙 소비 심리가 안 좋았죠. 업황을 보고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스페셜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별화 하셔야 된다. 매매하는 거 따라가시면 안 된다. 증시 상단은 조금 과열이다. 업황을 보고 들어가면 이미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3월에 썼던 내용입니다.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3월에 써서 맞췄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 침체 1단계, 2단계, 유화기 발전기에서는 중장기 스윙, 포진을 많이 시키고 점점 유동성이 풍부해져 갈 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틀리면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매매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소수의 전유물에 광기에 이용당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셔야죠. 광기에 내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용해야죠. 주식시장은 늘 소수의 전유물입니다. 절대 다수가 이기지 못해요. 늘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AI라는 반도체, 강력한 캐시카우가 등장했어요. 이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캐시카우가 크게 될 것이냐? 아니다. 2차 전지다 등등. 그럴 필요가 없죠. 남 이야기, 다른 섹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는 올해 안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농사는 뭐냐? 반도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선별화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어땠느냐? 올해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근데 사실은 매번 피크아웃. 정말로 자동차를 조금은 평가절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저도 자동차에 관해서 늘 매매하셔라. 투자하실 거면 사실은 현대그룹주와 기아밖에 없다. 전 자신있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끌고 가면 신고가 갱신한다. 금리 인상 상황에서도 견조한 수요라 볼 수 있다. 늘 대형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속도를 가미할까 아니면 별로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대형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만 있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쪽이죠. 금리 인상 상황에서 견조한 수요가 사실은 나오면 안 되죠. 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도 안 주고 금리도 비싼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잘 갔어요. 1분기 피크아웃인데 아니고 2분기 피크아웃인데 아니고 3분기도 뚜껑 열어보니까 선방했어.
1, 2분기 무역 수지를 개선했던 거. 그때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2023년 요즘은 관세청에서 2주 단위, 1주 단위 이렇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니까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매월 초에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1월 달에 나왔던 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가장 그때 당시에 무역 수지가 좋았던 게 자동차. 당연히 2차 전지 파트, 전기차. 이 두 개였습니다. 거기에 조선이 좀 좋았죠. 그러면서 약간 조선들 주가도 올랐죠. 근데 이제 성장주 시대다 보니까 조선들이 좀 각광을 못 받았죠. 하지만 주가는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 문구를 그대로 써드렸습니다. 뭐라고 써드렸냐?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미국 오토론의 금리 추이입니다. 그때 당시 이 자료였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비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차가 잘 팔리겠냐는 소리냐.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제가 이렇게 그대로 써놨었습니다. 그때. 이게 2차 전지까지 다 내다보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전기차 보조금은 사이클을 알게 되면 줄일 수밖에 없다. 재정정책으로 소비를 언제까지 부추길 것이냐. 단기 노이즈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차도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현기차의 맷집과 방어력을 봐라. 이제는 달라졌다.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라면 이제 내연기관도 있지만 현기차는 전기차다. 전기차가 안 팔리면 2차 전지도 없다. 무조건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됐던 BMW 벤츠가 됐던 포드가 됐던 제너럴 모터스가 됐던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을 못 파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배터리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자동차는 평가 절하하면서 2차 전지는 무조건 가야 돼. 논리 구조가 뭘 맞아야지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전기차 어떻게 되느냐? 살아납니다. 내년에 쉬더라도 쉬는 구간을 역발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도주 아니라면 결국 이게 지금 3월달인데 전반기 수급과 매기 문제다. 밸류 실적 선제적인 가격 조정에 밀리면 매수. 이미 지금 현재 기아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소리 소문 없는 수급입니다. 결국 기아는 신고가로 갔습니다. 대형주다운 모습이었고 단지 이제 차트 모습 좀 보시겠는데 박스권 모습이 사실은 좀 길었습니다. 기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봉 모습인데 2021년에 10만 2천원 고가 찍고 박스권 움직임에 과대 낙폭도 좀 줬고요.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흐름 유지하다가 갑자기 박스권 돌파로 가면서 이제 신고가 갱신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좀 선반영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악재들이 이제 좀 많이 반영되었구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확신 가지시고 장기 투자해 가시면 된다. 그러면 자, 올해 지금 이제 증시 전망인데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복귀를 해보면서 잘못된 건 고치고 올해 증시보다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3분기 때가 가장 실력에 가는 잣대 역할이었어요. 늘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발생되면 적어도 애널리스트와 전문가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텀 전략도 중요하지만 주식 전문가는 바텀 전략에 대해서 별로 뛰어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연구원분들이 하는 거고 주식 전문가라는 것은 이 섹터와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기가 오면서 투자에 적합하느냐 매매에 적합하느냐 전방 산업이 어떠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고 매크로 변수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 매크로 변수가 시장의 충격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보의 전달은 여기 나오는 앵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와 애널리스트는 적어도 정보를 분석해서 그 방향성이 맞든 틀리든 방향성까지 제시하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것이 본인의 생각과 틀리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러면 이때 3분기 흐름 들어서 9월달 들어서 연준이 동결을 위해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막 쏴댔습니다. 그때가 추석 전이었어요. 불과 2달, 석 달 전이에요. 근데 추석이 명절이 맞물리면서 명절 이후에 반등을 예상했는데 이제 연휴가 좀 길었죠.
끝나고 나서 3일간 좀 반등했습니다. 3일간 좀 반등을 해요. 그런데 뭐 터졌습니까? 기억나시죠? 중동 리스크가 터져요. 중동 리스크. 여기서 또 우리가 코스피 지수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욕을 좀 덜 먹었습니다. 왜? 이거 올해 마지막 기회다. 근데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도. 왜 겁을 많이 먹었냐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들겨 맞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매크로 변수죠. 너무 2022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하이 봉쇄령. 이거 마지막 기회다. 근데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뭔가 종교에 좀 심취된 양보가 없는 이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겁을 많이 먹었어요. 겁내지 마라. 무조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근거를 대면서 저 김민준을 설명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분석해왔습니다. 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지만 방향성 결정하는 이유. 중동 리스크는 확전되기 어렵다. 지금 현재 미국의 운신의 폭은 좁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등에 업고 중동 전쟁이 확전으로 갈 이유가 없다. 말릴 것이다. 실제 10년물 국채 상승과 달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고요. 그때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의 브릭스라든지 어떤 위안화의 위상 강화, 그 다음에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정상화, 그것도 왕이 부장이 결국은 해냈다. 7월에. 그런 것까지 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의 통화와 재정 정책이 방향이 상충되는 거예요. 궤가 안 맞습니다. 겉으로는 연준의 패를 위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그때 계속 강하게 풍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동 리스크가 터졌는데 금리 인상을 강하게 두들겨 팬다?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늘 제가 주장하는 매크로 변수 완만한 고용 침체로 가야 된다. 소프트 랜딩으로 가야 된다. 급격하게 고용 침체가 가게 되면 증시에 충격파 온다. 핫한 고용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게 3분기 때였습니다. 결국은 점진적으로 CPI나 최근에 나왔던 PC까지 소비가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고용도 완만하게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23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조금 제약바이오가 이제 가미가 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파트였던 것 같고 금리 인하 소식이 좀 들어오면서 결국은 훈풍이 제약바이오 쪽까지 합류가 되고 있는 그런 올해 한 해의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제약바이오도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주력을 할 거면 그때도 해드렸죠. 강의는 3개월 전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휴미라가 최대어니까 하드리마, 유플라이마, 셀토니아 3자병 그때 당시에 HLB 강의해드렸을 때는 HLB가 28,000원이었습니다. 리버세라님 그때는 뭐 HLB 이런 거 보나요? 네. 그때 8월 9월이었습니다. 배우에선다 강의할 때가 2차 전지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눌림목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단기 반등세는 다른 섹터에서 나왔다. 앞으로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을 내가 매크로 변수를 공부하고 바텀 전략을 세워서 주식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선취를 해서 끌고 갈 주식. 내가 여기는 조금 매매, 눌림목 공략 같은 것을 해봐야 되겠다. 매매가 정답이냐, 투자가 정답이냐, 답은 없습니다. 다 잘하면 좋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내 포트에 홈런과 3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이 편제되면서 매매 비중도 조금 하면서 유지를 해가야 되고 뒤늦게 뭔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거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주식시장은 내가 확신을 강하게 갖는다면 가격 조정 구간 그리고 또 가격이 튀기 전에 선취가 답이다라는 한 해를 보여준 그런 2023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강했던 섹터들을 한 해를 쭉 굳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반도체가 초반에는 많이 밀리고 지지부진하면서 믿음을 주지도 못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업황을 중심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후반에 좀 폭발적인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전략을 잘 짰으면 확신 있는 태도로 좀 잘 밀어붙이고 뚝심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면 수익이 좀 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대한 전략 들어보기 전에요, 전문가님. 사실 올해 좀 작게 AI라든지 로봇 같은 이런 성장주 섹터들도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올해가 좀 시세의 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런 종목들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좀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주도주는 뭐 우리 김우변 앵커님 말씀대로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보는 그 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도라고 늘 말하는데 100점 만점이 있으면 뭐 모멘텀을 50점 주는 사람, 기술력을 50점 주는 사람, 뭐 밸류를 또 50점 주는 사람 각각 틀립니다. 저는 공평하게 주는 쪽인데 기술적인 진입 타점을 가장 짜게 줍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주식은 결국은 저만하다. 근데 AI 소프트웨어나 초반에 좀 갔던 로봇 쪽이나 성장성이 없는 섹터가 아니죠.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성장성이 없는 섹터냐 이렇게 질문지를 던져봤을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이제 재평가로 갔을 때 모멘텀 구간에서 몇몇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틱스라든지 동의해요. 가끔 시청자분들이 자기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악플도 달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겁니다. 왜 좋지 않냐? 평가 점수를 낼 때 기본이 세 가지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 실적, 밸류, 수급, 기술력 등등.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필요해요. 드립다 줄만 긋고 하루에 두세 종목씩 매일 관심 종목 던지고 한 달이면 50종목, 60종목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이 로봇이라는 것이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늘 말합니다. 주식은 본질은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고 뭐 기술력이 좋고 이런 종목들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주식시장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은 왜 가는 겁니까? 주식시장은 그냥 많이 사면 가는 겁니다. 매수자가 더 많으면. 그러면 일단 평가 점수를 봤을 때 이 종목을 많이 사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또 왜 많이 사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틱스가 실적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 부분에서는 빵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약점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밸류적인 부분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성장주들은 다 밸류고 고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또 자유 영역이고 단지 언제까지나 모멘텀에 기대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모멘텀 구간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때 뭐 정말 그것도 많았습니다. 선익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갔던 이 메타버스도 종목들 다 꼬꾸라졌죠. 5G. 엉망진창됐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기업도 있었고 시세 분출이 있었던 기업도 있었고 그러면 로봇하고 AI 소프트웨어는 뭐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장의 재평가 구간에 들어갔을 때 성장성이 사라진 게 아니고 실적으로 화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고밸류가 이미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나마 2차 전지는 왜 났냐? 시장의 재평가 기간에 계속 규모의 성장을 가는 과정 중에서 보여줬고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기 노이즈 소나기가 내리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영역에 관해서는 다 각각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전혀 귀를 닫아버리는 게 저는 극단주의 논리자들은 전혀 배제하고 있고요. 그건 아닌 것이죠. 폭력으로서 뭔가가 답이 정해질 것 같으면 저는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게 되면 내가 자신 있고 확신이 있으면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주식시장도 남 탓이 유행했어요.
다른 섹터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내 섹터 뛰어나고 전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내가 확신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김민주는 그냥 장기 투자해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어요. 선업의 중요도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따끔한 정문일침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걸로 다시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 앞으로 같이 성장을 해가겠죠. 로봇과 AI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찌됐건. 근본적 요소에서 조금 엇나가긴 하지만 단지 시장의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 MS가 한 4위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의 높은 산을 넘어가고 독일의 높은 산과 미국의 높은 산을 넘어가서 실적으로 화답하는 그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합당해지는 그날은 내년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이나 AI를 즐길 때는 뭐만 보시면 되냐. 기술적인 진입 타점과 모멘텀의 연속성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의 연속성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원전처럼 되는 겁니다. 원전의 모멘텀이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모멘텀이 다시 붙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이런 것은 계속 성장해 가지만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기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증명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대한민국은 늘 문제되는 게 주주들이 실적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틱스 등등의 여러 가지 AI나 로봇에 관한 종목은 기술적인 것과 모멘텀 외에는 사실은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주식은 원론으로 돌아가서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4분기 들어서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대한 전략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오늘 제일 가장 많이 준비했고 특급 자료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그 시장의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맞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틀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적중도가 높았던 것 같고 사이클에 이제 저는 2단계라고 좀 보는 쪽이기 때문에 즉 발전기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금리 인하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해라고 보는데 제목을 빠를수록 좋다, 느긋하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물음표를 좀 달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증시 허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는데 매크로 변수 큰 거 중추적인 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TV방송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하자니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미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뽑아 올리니 소외될 것 같고 하자니 불안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별화를 하라는 거거든요.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을 종목들을 끌고 가는 어찌됐건 파동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하반기까지 측정을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24년 전반기 당장 1월만 보더라도 단기 노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네. 제가 조금 뒤에 지금 분기별로, 달별로,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계속 올해 안에 그 조정 받았을 때 심지어 지정학적 리스크 이팔 전쟁 때도 기회라고 했는데 하방 압력 시에 이번에도 그것이 기회가 되느냐? 기회입니다. 변함 여지없고요. 1월에 조정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는 근거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CPI와 PC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와 지표의 어떤 자질구레한 것들로 명분을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위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 FOMC 연준에서 증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중에 우려가 되겠죠. 다시 물가가 치솟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잠재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 투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CPI나 PC가 잠깐 반등하는 겁니다. 자, 이거 봐라. 물가 다시 둔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코멘트에 증시가 또 흔들리거든요. 아마 이런 장세가 내년 전반기까지는 좀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순환매 양상에서 결국 발굴해야 될 게 뭐냐. 수출 무역 수지가 일단 많이 개선됐습니다. 반도체는 또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출,
이 부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반기에 굉장히 고속도로 행진에서 질주를 했던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반도체가 들어오고 있고. 확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성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면 규모의 성장.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좀 저평가되어 있느냐. 가격 조정을 받았느냐. 요렇게 세 개고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근거치를 좀 대보겠습니다. 단기 노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신경 안 쓰면 된다. 이 자료는 이제 페드워치에서 갖고 온 PC 자료입니다. 사실상 연준은 2000년 이후에 CPI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발표하는 데도 틀리고요. 대중공개에 적합하기 때문인데 이 지금 PC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에 굉장히 고공행진으로 솟구쳐 올랐죠. 내려올 때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을 보게 되면 거의 계절적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라든지 여름 뭐 해변가 가서 돈 많이들 쓰겠죠. 12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 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생각보다 소비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월 CPI나 PC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생각해도 비슷하거나 좀 올라갈 공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자료 정리가 늘 중요한 쪽이죠. 결국은 PC도 더 내려오겠죠. 근데 이 단기 노이즈가 발생될 때 겁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보면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5월까지 지금 6월까지 공매도가 정지되어 있는데 뭐 제대 개선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2024년 매크로 변수에 따른 시장 흐름 조정 예상도를 봐보면 지금 올해 2023년 12월 10일까지는 완만한 기관 행보 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차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완만한 기간 행보에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코스피 종합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28 전쟁 때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공매도가 정지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어찌 됐건 뭔가 휴전으로 좀 가는 분위기, 미국이 진정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가 정지되면서 장대 양봉 하나 뽑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가 11월 6일. 그리고 나서 뭐 1일 천하로 끝나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상당히 기간 행보를 좀 줬습니다. 12월 10일까지 기간 행보를 줬거든요. 딱. 이때 순환매 과정 중에서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평균 상승폭이 10에서 15%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18에서 30%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더 상승해야 됩니다. 제 종목도 그랬고 그래서 수익 청산 다 했고요.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 그것은 약간 느려질 공산이 큽니다. 근데 조금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월, 2월로 갔을 때 내년 상당히 중요한데 증시 상승이 지금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뽑아 올릴 때 조금 남아있긴 해요. 엔비디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제약바이오까지 합류하는 구도거든요. 저는 1월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4분기 실적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실적 개선폭이 별로 좋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 공산이 크냐? 이벤트가 다 끝나고 테마가 또 등장할 공산이 큽니다. 테마는 계속 생겨요. 뭐 우리 초전도체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맥신. 사실 맥신 뭐 일주일 반짝하고 끝났습니다. 소리 소문 없어요. 지금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또 정치인 맥주들이 들썩들썩할 공산이 큽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당히 봐야 되는 것이 키포인트는 실적 개선폭입니다.
실적이 개선이 얼마 됐는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요새 밀고 있는데 이익 모멘텀, 이익 플러스 모멘텀이 개선되는지가 1월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익 플러스 모멘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 JP모건 헬스케어하고 세스 2024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지금 출연하는 기업들이 ING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셔라. 그러면 1월 말이나 2월 정도에 조정 한번 나오고 다시 3월, 4월, 5월에 주도주 반등세가 나온다고 봐요. 왜?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에 지금 예측해보면 실적 개선폭이 더 커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2024년 3, 4, 5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증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보게 되면 비슷하거나 사실은 좀 더 쉬운 쪽이에요. 근데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 한 가지입니다. 올해는 실적 개선이 미비해도 좀 봐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른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여기도 실적 개선폭이 작아지게 되면 정말 실적 개선이 도드라지지 않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전반기에 휘날레를 폈던 광기 어렸던 섹터 1순위 어디냐? 2차전지를 뽑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섹터인데 사실 저는 단기 단타꾼들이 다 어지럽혀놨다고 봐요. 7월에 고점 찍고 사실은 증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 뭔가 좀 극단에 올려가는 시장 교란이 오히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난하게 그냥 보유하거나 손실을 줄이거나 추가 매수하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3, 4, 5월입니다. 즉, 그 전에 1월, 2월에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올해 반도체를 보십시오. 뭐 그냥 이렇게 좀 눌렀던 거 저평가 받았던 거 사면 다 올라왔거든요. 내년에는 막 백화점으로 던져가지고 종목 그렇게 안 됩니다. 특히나 공매도 끝나고 나면 더더욱 안 될 거예요. 종목 선정을 잘못하거나 금리 인하 전에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거의 80% 이상 3월에 한다고 하는데 연준의 내용은 아니니까. 금리 인하 전에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차 발생이 있어요. 피벗 할 때도 골든 크로스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차 발생 타이밍을 잘못 노리게 되면 어려워질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에 대한 변수들이나 데이터 지표는 꼭 챙기셔야 되고요. 결국 지금의 어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수익 청산이 좀 됐거나 12월에 적당히 수익이 나면 청산하거나 아니면 내년 전반기 이전 1월 정도죠. 이 정도에는 한번 비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은 정말 이제 더 본격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해서 더 승부를 펼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함께 예상해 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략 잘 들었고요. 11월 한 달간 전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스페셜 원 특집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올해 한 해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이후에 올라갔던 물가 그리고 왜곡됐던 경제를 좀 정상화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드린 전략들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시장의 중심 올해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